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면의 힘이 탄탄한 아이를 만드는 인생 문장 100,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김종원 작가가 지은 제목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도 적게 낳고 또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에는 아이 하나하나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큰 어떤 자산이라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우리 미래의 국가의 큰 동력이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도 학교 교육이 다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정교육에서부터 이런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종원 작가가 지은 내면의 힘이 탄탄한 아이를 만드는 인생 문장 100,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이라는 이 책이 매우 유용한 어떤 자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떤 어려운 공부와 도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잘 이제 그 아이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고 이걸 활용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집니다.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발견하는 하루 한 줄 인문학 수업. 이 내용을 보면은 인문교육의 대가 김종원 작가가 전하는 한 줄의 인생 문장은 소리내어 읽기, 문장을 필사하기, 필사 후 느낌을 이야기하기, 이런 세 가지 어떤 종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를 배우면은 열을 깨우치는 아이, 생각의 깊이가 다른 남다른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여기에 전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김종원 씨는 인문교육 전문가, 책과 강연, 방송과 학교 등을 통해 인문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콘텐츠 디렉터, 당신이 자신의 눈 그리고 가슴과 머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지닌 사색 헬프, 직업 연령 등에 국한하지 않고 인문학으로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다. 특히 자녀 교육을 고민하는 수많은 부모들을 만나 상담하며 인문학적 소양으로 아이의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참으로 이분은 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다른 탁월한 어떤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이 책 한 권은 매우 유용한 정보를 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롤로그에서 하루 한 줄 인문학으로 완성하는 아이의 근사한 인생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무엇을 비인간적인 행위라 생각하는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도 가치가 존재하는가,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 어디에서 정신의 자유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예술 작품은 반드시 아름다운가,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자연을 모델로 삼는 것이 어느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가, 이렇게 쭉 의문을 던지면서 이런 의문들을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1부에 도약 준비, 다지고 세운다, 2부에는 인풋 쌓기, 보고 느낀다, 3부 아웃풋 끌어올리기, 제대로 말하고 쓰고 듣는다, 4부 뛰어넘기,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도전한다, 5부 마음 내공 다지기, 배우고 연결한다, 이런 순서로 5부까지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부에 도약 준비, 다지고 세운다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 볼 것 같으면은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아이, 이런 게 초기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한 아이로 우리가 그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아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무언가 주체적으로 아이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 보면 내가 하루 4시간 사색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바로 구체적 방법을 묻는다. 사실 그렇게 묻는 사람 중 90% 이상은 내가 제시한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다. 언제나 묻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실천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질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실천해본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갖춘 아이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서툰 겸손은 아이를 망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이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내면의 힘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 내면의 힘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아는 아이를 만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혼자 있지 잘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대개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오늘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여행을 떠났을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어떤 자기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은 보면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여는 아이에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 그러고는 기다리라 생각하라 그럽니다. 항상 애들에게는 먼저 말하면은 기다릴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인도 영적 지도자이자 동양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신 타고르는 사실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던 학생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기다릴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그런 가운데서 말하자면은 노벨 문학상도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여기 강조한 것은 새로운 생각을 자극하는 괴테의 독서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괴테의 독서 노하우. 독서는 지적 생활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독서는 생각만큼 쉬운 행위가 아니다. 독일의 문화 수준을 몇 단계 올렸다고 후대에 칭송을 받는 대문호 괴테조차도 독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나는 아직도 독서를 모른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독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결국은 어린 아이 때부터 독서에 대한 어떤 취미와 흥미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하급의 관리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주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애들한테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헝가리에서 최대한 읽기 쉬운 형태로 바꾸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의 문장 최하급의 관리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주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문장에서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는 좀 쉽지가 않는 얘기거든. 그래서 바꿀 때 최하급의 관리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읽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애들에게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생각은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자 그럽니다. 여기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변화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소한 변화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작은 마음은 없다. 어떤 마음도 진실하다면 누군가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 연결해서 생각한다. 객관적인 부분을 자기 입장과 연결해서 생각하도록 하고, 네 번째는 실천에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문장으로 편집하라 한다.
보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려내서 실천으로 연결시킨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관찰력과 창조의 영감을 길러주는 메모법. 한번 읽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메모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첫째는 뭐냐면은 학생의 그 자세로 임하라고 한다. 항상 먼저 질문을 해야 한다. 함께 참석한 지인이 강연가의 말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아주 사소한 곳에 존재한다. 어디 한번 말해봐. 들어주지. 라는 생각으로 참석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배운다는 입장을 항상 견지하고 무엇이든 배우라는 학생의 마음으로 참석을 하면은 좋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민을 머리에 담고 앉아라. 고민을 어떤 배우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전혀 없는 사람과 어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앉아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세 번째는 3의 법칙을 적용하라. 3의 법칙. 3의 법칙은 뭐냐면은 관찰법, 논리력, 창의력 이렇게 합니다. 관찰법은 다각도로 상황을 분석할 능력, 분석한 것을 논리력은 분석한 것을 나름의 논리로 풀어낼 힘, 창의력은 1과 2 사이에 있는 1.5를 예상하는 힘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능은 반복하며 단련된다. 재능은 한번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예술을 자주 접한 사람이 최고의 영감을 얻게 된다. 자주 듣는 말인데 실제로 깊은 예술의 혼을 보여주는 예술가와 그것을 알아보는 안목을 지닌 관찰자가 만나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은 최고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품 있는 아이로 만드는 가치관 교육, 기품 있는 아이로 만드는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품 있는 아이로 만드는 가치관 교육은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 그 오드리 헵번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하며 몇 가지 조언을 남겼다. 그녀의 말을 아이와 함께 번갈아가며 읽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대부분 아이와 함께 읽거나 또 그걸 직접 쓰게 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드리 헵번의 어머니가 했던 그 조언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친절하라. 친절은 가장 좋은 매너다. 언제나 다른 이에게 친절해야 한다. 둘째, 시간을 철저히 지켜라. 늘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먼저 생각해라. 셋째, 경청하라. 남들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다. 넷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 똑바로 서고 몸을 곧게 세워 앉아라. 그리고 술과 사탕을 절제하라. 자제력을 잃는 것은 좋지 않다. 다섯째,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라.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끄는 데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참으로 귀한 5가지의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이런 내용에서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하게 말하고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장점을 보라. 아름다운 몸으로 살고 싶다면 배고픈 사람과 너의 음식을 나누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고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며 병과 무지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억하라. 네가 나이가 들면은 너는 네가 왜 두 손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는 너를 위한 손이고
나머지 하나는 남을 돕기 위한 위에 존재하는 손이다. 이게 샘 레벤슨 세월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읽고 쓰고 말하는 인문학. 그 인문학에서 중요한 건 읽고 쓰고 말하는 걸 반복해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말하면 아이에게 참으로 좋은 습관,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종이에 연필로 쓰라 그런 말입니다. 종이에 연필로 쓰는 게 중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종이에 연필로 필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계속 필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느리게 가는 소중함을 알게 된다. 써보면 참 느리게, 참 시간이 빨리 안 가거든요. 손가락과 손목의 아픔을 그대로 느껴라. 느리지만 내가 걸어가는 길의 흔적이고 고스란히 마음에 익힐 것이다.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이의 교육에 더 효과가 좋다. 둘째, 필사는 마음이 남긴 흔적이다. 필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증거다. 필체는 글의 모양이 아니라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아이 모두 각자의 감정을 글로 써서 공개하라. 부모와 아이가 같이 이렇게 필사를 해서 또 느낌을 써서 공개한다. 세 번째는 부모도 아이도 반드시 혼자 쓰라. 괴테는 가장 위대한 기술은 타인에게서 스스로를 격리시켜 자기의 세계를 한정시킬 때 비로소 창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alone은 원래 all one, 즉 완전한 하나를 의미한다. 어쩔 수 없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하나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휴대전화를 끄고 필사를 시작하라. 이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팔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잠시 휴대전화를 끄고 필사를 시작하라. 필사를 할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풋 쌓기. 2부에서는 인풋 쌓기 보고 느낀다는 겁니다. 인풋 쌓기. 사색하며 성장하는 아이로 키우는 독서법입니다. 그럼 사색하며 키우는 아이를 어떤 독서법을 이용할 것인가? 아이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책을 택하라 그런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2학년이면 3학년 책, 5학년이면 6학년 책 이런 걸 택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야 좀 더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만족할 때까지 함께 읽어라. 아이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를 믿고 기다려라. 아이가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 독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아이는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기 위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오랜 사색이 창의성을 이룬다. 오랜 사색이 창의성을 이룬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추어는 마감을 정해놓고 일을 시작하지만 프로는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창의성은 결국 그 사람이 사색하는 시간의 질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생각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데서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많은 부모들이 질문하는 건데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고 책을 읽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하면은 80%의 부모는 아이 안 기르시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부터 먼저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적어도 애들 교육할 때나 이럴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자. 읽는 재미와 감동을 아이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재능을 깨우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내용에서는 모든 아이에게는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유심히 관찰하면은 창문 앞 팔을 기대는 나무 부분이 심하게 닳아 있는 걸 알 수 있다. 얼마나 자주 오래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나무가 움푹 들어간 걸까? 그가 창문을 하나 더 만든 이유는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건 누구 얘기냐면 괴테의 아버지가 창문을 만든 그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괴테의 아버지가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설계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력과 배려심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공감력과 배려심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타인을 위한 진정한 배려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에서 괴테로부터 얻은 완벽한 관찰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무심히 봤거나 유심히 봤지 주목해서 바라보지 않는다. 햇살 한 조각에 주목해서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면 나는 아직 햇살을 제대로 모른다. 늘 사랑을 갈구하는 이유 역시 거기에 있다. 햇살 없는 삶을 살아서 뜨거운 사랑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독창성을 길러주는 릴케의 글쓰기. 여기에서는 릴케가 직접 알려준 독창성을 기르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는 비평적인 글을 읽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글은 억지로 어느 한쪽을 편드는 생명력 없는 교활한 어느 장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고 얘기합니다. 되도록 비평보다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좋은 부분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글을 자주 읽는 게 좋다. 창조는 언제나 여기서부터 여기 무언가 있다라는 긍정의 자세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옳다고 믿는다면 내면의 말에 따르라고 합니다. 내면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지금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적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언제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를 쓰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비평하려는 마음으로는 독창력이라는 고지에 오를 수 없다. 비평에는 창조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창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매일 시를 쓰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문장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읽고 쓰고 대화로 풀어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는 억지로 수액을 내지 않으며 봄의 폭풍 속에서도 의연하게 서 있습니다. 혹시나 그 폭풍 뒤에 여름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없습니다. 릴케는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기다릴 줄 안다. 그 기다림 안에는 성장에 대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다. 매일 뜨거운 마음으로 시를 쓰는 셈이다. 시를 쓰는 자연에서 시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몰입하며 발견하는 뉴턴의 사색법이 또 나옵니다. 뉴턴은 대상에 몰입하는 내내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했다. 걷고 마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내내 생각의 코드를 뽑지 않았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발견의 비법은 멈추지 않고 내내 그 생각만 했다는 데 있다. 우리가 천재로 부르는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의 창조력의 근원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힘의 합이라고 밝혔다. 몰입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극적으로 바꾼다. 이렇게 노하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귀한 단어는 그래서 인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다. 내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단지 해변에서 놀다가 이따금 남달리 더 매끈한 자갈이나 예쁜 조가비를 찾는 평범한 소년과 다름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 앞에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대한 진리의 바다가 남아있다.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다. 그러니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다면 끝까지 해보라. 내가 살아가면서 발견한 가장 귀한 단어는 인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아이는 몸가짐이 다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가짐이 다르다. 여기에도 이제 부모가 자세히 설명을 한 후에 필사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처음엔 입지입니다. 먼저 뜻을 높이 세워야 한다. 성현을 목표로 하고 특권 만큼도 자신이 못났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경신입니다. 언제나 몸을 경건히 하라. 바른 모습을 지키고 잠깐이라도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마라. 취심, 마음을 바로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하게 유지하고 흐릿하고 어지럽게 놓아두지 마라. 네 번째는 독서. 책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읽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뜻을 이해해야 하며 말과 문자에만 매달리지 마라. 5번 발언. 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하며 자제하고 이치에 맞게 함으로써 자신과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 6. 재행. 행동을 자제하는 게 중요하다. 행동을 반드시 바르고 곱게 해야 하고 도리를 잘 지켜서 계속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번째, 가정생활에 충실하라.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자매와 우애를 다하며 윤리를 지킴으로써 서로의 은혜와 사랑을 굳게 하는 게 인간의 도리다. 8번, 접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만나는 사람들을 성실과 신의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들을 더욱 가까이 두라. 9번째, 처사. 매사를 옳게 처리하라. 업무에 임해서는 옳고 그름을 철저히 분석하고 쉽게 분노하지 말며 욕심을 줄여 나가라. 10번째, 응거.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라. 시험에 관해서는 득실을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평안하게 치른 다음 천명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주도성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아이와 같이 읽고 쓰도록 하자고 하는 데서는 나는 기도한다. 어떤 바람이 지나가도 고개를 숙이는 꽃송이처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어떤 파도가 밀어쳐도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바다처럼 그렇게 살겠다. 꽃처럼 태양처럼 바다처럼 우리 그렇게 세상을 살아보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눈빛으로 세상을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참으로 우리가 애들에게 제대로 잘 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3부에서는 아웃풋, 끌어올리기, 제대로 말하고 쓰고 듣는다. 제대로 말하고 쓰고 듣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눈을 보고 말하라고 이랍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나쁜 생각으로 가득해도 그것을 말할 때 사람은 눈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눈을 보고 말하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이와 가상 대화를 자주 하라. 모든 건 자연스러운 게 좋다. 그런데 과연 대화에서 자연스럽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마도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막힘없이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자꾸 가상 대화를 하다면 진정한 대화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다면은 그 마음의 크기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이 얘기가 있고 존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항상 이야기할 때는
존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경청과 공감은 하나다. 경청과 공감은 하나다. 사실에 강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사실에 강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그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예쁘다. 이런 걸 어떻게 구했니? 듣는 건 쉽지만은 실제로 이런 반응은 바로 나오지 않는다. 좋은 그 리액션은 많은 시간 고민한 끝에 나오는 생각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으면 두 번 더 생각합니다. 친구가 소중한 만큼 조금 더 생각할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예쁘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서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한 후에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의 어느 능력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뭐냐면 불길한 예감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부모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예감을 표현해야 한다.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어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를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한다. 내일의 가치를 표현하라. 이게 지금은 잘 안 되지만은 이게 그 다음에는 어떻든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걸 표현해 줌으로써 애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두 번 태어난다.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부모의 말로 다시 한번 태어나 완벽해진다. 부모의 말이 아이에게는 생명이다. 나는 오늘 어떤 생명을 아이와 나눴는가 하는 걸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의 꿈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의 힘이라는 제목에서는 이게 이국종 교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국종 교수의 얘기는 왜 나오냐면 남자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유공자였다. 아버지는 그에게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다.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리는 친구들 때문이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를 둘러쌌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술의 힘을 빌려 말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의사 이국정 교수의 이야기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 잘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 그는 자기 삶을 바꿀 의사를 만나게 된다. 이학산이라는 이름의 외과 의사였는데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